소유와 기술 모두를 끊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미국이 반도체에 적용하는 제재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였습니다. CSIS라고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죠. 거기서 바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좀 충격적인데요. 미국이 태평양에서 힘을 잃을 거다. 반도체나 우리가 만드는 핸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문제인 게 아니라 미 군 최첨단 시스템에 다 들어갑니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히토류라고 그게 불가능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출 통제, 제재 전문 컨설팅 그리고 정보회사를 하고 있는 생크션랩의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생크션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출 통제나 제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타트업입니다. 혹시나 저희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꺼낸 히토류 제재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중국이 꺼낸 히토류 제재는요,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최강의 카드를 꺼낸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 생산량의 70%, 그 다음에 유통의 90%, 정제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90%를 잡고 있는 절대 강국인데요. 왜 히토류 통제를 지금에서야 꺼냈냐? 이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이 무엇을 했길래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미국이요, 상무부에서 하는 50% 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이런 기업들하고는 거래하지 말라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회사들이 지분의 50%를 가진 회사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제재를 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전까지 그 제재의 룰은요, 재무부에만 적용됐습니다. 재무부는 뭐냐? 돈줄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나 미국에 해가 되거나 아니면 범죄 집단에서 돈을 끊는 데까지는 중국이 그래 그러면 그거는 니들 돈이고 달러를 끊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상무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소유와 기술 모두를 끊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꺼내든 게 히토류 제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히토류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반도체에 적용하는 제재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였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중국에 못 팔게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우리 허락받고 팔아야 돼 라고 하죠. 그리고 최고급 못 팔게 하죠. 그러면 중국은 히토류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히토류에 들어간 제품 우리 허락받고 팔아야 돼. 0.01g이라도 들어있으면 우리 허락받고 팔아 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팔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해. 미국이 반도체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중간에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기술이나 장비를 똑같이 이제 미국이 팔라 말라를 ASML이나 이렇게 말하듯이 중국이 똑같이 히토류 정제 기술이나 앞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도 우리 허락 없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못 팔아 라고 한 게 히토리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미국이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도 참다 이번엔 히토리움 가지고 꺼내든 건데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반도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수세에 몰려 있었다면 이제 중국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과 한번 정면으로 붙어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히토류 제재는 실제로 미국에 얼마나 위협이 되나요? 이 중국의 히토류 제재가 나온 이후에 CSIS라고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죠. 거기서 바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좀 충격적인데요. 미국이 태평양에서 힘을 잃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CSIS는요, 미국에서도 약간 중도적인 성향, 물론 약간 민주당 쪽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도적인 성향의 대규모 싱크탱크로 불리는데요. 이 중국의 히토류 제재를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겁니다. 왜냐, 이 히토류는요, 단순히 산업에만 쓰고 반도체나 우리가 만드는 핸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문제인 게 아니라 미 군 최첨단 시스템에 다 들어갑니다. F-35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전략 잠수함, 항공모함 만들 때까지 다 들어가고요. 점점 무기가 고도화되면서 연평균 미 군의 히토류 사용량이 20%씩 늘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히토류가 지금 필요로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궈버린다? 그럼 미국은 더 이상
무기를 만들 수가 없고요. 제일 큰 문제는 그런 첨단 무기들 중에 해군이 쓰는 무기들을 가장 못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힘이 뭡니까? 전 세계를 나눠서 항공모함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지구 끝까지 투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 CSIS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우위,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서태평양은 한국과 이게 동아시아가 되겠죠. 우위를 중국에게 우리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히토류를 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만들 텐데 우리가 끊으면 못 만든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미국의 패권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한 거의 배경은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산업이 아니라 미국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미국은 호주, 일본 등과 히토류 동맹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되게 급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히토류가 어디에 많으냐? 중국에 한 4천만 톤 정도가 있고요. 미국에는 한 190만 톤 정도밖에 없대요. 어디 보면 히토류를 만드는데 히토류 1kg을 만들려면 999kg의 산업 폐기물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선진국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2차 대전이나 큰 전쟁이 일어나서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여러 규제들 때문에 선진국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거를 하루 이틀 안 게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 때도 이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노력을 했죠. 다 실패했어요. 왜냐? 광산을 만들기도 어려웠고요. 바이든 정부 때 모잠비크나 이런 아프리카 광산에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없고, 심지어 어떤 광산은 제대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다음 해인가요? 반군이 점령해가지고 그나마도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히토류라는 게요, 사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누구나 히토류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개발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 문제나 이런 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국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땅도 없고 하려면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나라들도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그 나라에 그렇게 개발했다고 하면 인디언 부족에서 들고 일어나면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갭을 빨리 채우기가 쉽지 않다. 우리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는 걸 보십시오. 2018년부터 미국이 전면적인,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죠. 전면적인 대중 압박, 그리고 반도체 압박, 첨단 산업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중국이요, 굉장히 굴욕을 참으면서 그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켜 온 거죠. 그리고 그러다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면요, 정말 저는 이 얘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가장 큰 충격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엔비디아 칩이나 이런 최첨단 GPU 이런 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밀수되면요, 중국 세관이 그냥 다 받아들였대요. 왜냐?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고 어떻게든 구해왔으니까 잘한 거지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중국 세관이 먼저 단속을 합니다. 왜냐? 우리 거 써라. 우리 것도 충분히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다. 우리 기술을 믿어라 라고 중국 엘리트층은 단순히 무슨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라 공학자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층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같이 무한정의 자원과 무한정의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반도체를 요 수준까지, 아주 완전히도 아니고 요 수준까지 따라잡는데 2018년부터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 히토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중국의 장악력이 훨씬 더 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광산을 구하고 정제하고 이런 걸 기술을 발전시켜서 가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시작한 거지, 이게 무슨 본격적으로 대체가 2, 3년 안에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아직 꺼내지 않은 대미 압박 카드가 더 남아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히토류 카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급망을 가장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거니까요. 미국이 여러 나라를 제재하고 수출 통제를 하면서 가장 힘이 센 이유는 달러라는 수출 통제망, 달러라는 망을 그냥 미국이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반도체나 이런 건 첨단 기술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미국은 일단 산업과 금융 측면에서 두 개를 움켜잡을 게 있는데,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히토류 정도가 가장 큰 거죠. 그 외에 만약에 정말 악화된다면 미국이
중국이 갖고 있는 뭐 미국 국채를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솔직히 본인들에게도 큰 자해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거기까지는 가진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건 저는 그렇지만 이 히토류 하나만으로도 중국이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것 가지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보면 이 파워만으로도 굉장하다.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보다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협박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펙에서 예정된 미중 회담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미중 정상이 만난다면 그렇게 뭐 싫은 소리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났을 당시는 늘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늘 말하죠. 나는 시진핑을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는 지도자다. 그런데 아니다. 라고 해서 늘 싸웠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돌이켜서요. 2019년이죠. 당시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이 시트 만남에서 당시만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3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거 연기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대두나 이런 것도 많이 사가겠다고 하고 해서 휴전이 되는 것처럼 해서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요, 물론 그 주식 시장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관없이 쭉 오르긴 했지만 그 당시를 보면 그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무역협상이 어느 정도 사인돼 가는 게 2020년이었거든요. 한 1년 이상 계속 싸우다가 나 또 관세 매길래 했다가 또 왔다 갔다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보면 아직 지뢰밭이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또 이렇게 할 겁니다. 러시아 돕는데 우리가 또 제재할 거야 라고 하면 러시아를 돕는 최대 세력이 중국인데 그럼 그때 또 중국에 뭘 하느니 유럽에 또 유럽을 압박해서 뭘 하게 하느니 이런 이슈들이 계속 겹쳐져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하고 어떤 합의가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확전을 좀 자제해보자, 서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거지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좋은 발표가 난다고 해서 거기 너무 환호를 한다든가 혹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21세기의 미중 패권 전쟁은 시진핑, 트럼프가 아니라도 우리가 계속 달고 가야 하는 어떤 지정학적인 지정학적 무게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게 두 사람의談판으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의 비히토류 연구자석 기술 개발 등의 소식이 외교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가 돌이 모자라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청동기 시대도 청동이 모자라서 망한 건 아니고요.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서 그 시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히토류라고 그게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히토류를 쓰던 거를 다른 거를로 교체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발달로 히토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는 당연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빠를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잘 모릅니다만 해외 리포트를 보면 그렇게 빠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히토류를 쓰느냐? 우리 분자 구조, 원자부터 시작해서 분자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 분자 구조의 그런 특성을 가진 물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오염도 많이 일어나는데도 어떻게든 그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대체하려면 아예 기술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아직 밑바닥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보면 진짜 쉽지가 않다. 이게 쉽게 되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걸 끌어왔겠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최첨단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우리도 예를 들자면 배터리도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첨단의 스텝이 있지만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핵도 원자력 발전도 핵융합으로 가면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아이디어 나왔지만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듯이 이런 히토류를 대체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물론 언젠가는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당장 이 패권 경쟁 안에서 이 리스크를 완전히 떨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가기에는 굉장한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당연히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당연하다
단속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치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했잖아요. 주지사도 급히 한국에 와가지고 이거 계속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이게 뭐 조지아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역대 최대 해외 투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경제계에서도 이거 일자리에 부정적이고 우리 일자리 많이 날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보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나도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 현대차 사람들이나 LG 엔솔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다시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걸 유튜브에 올린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걸 하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요, 좀 돌이켜 말하면 국가의 정체성을 한번 좀 돌이켜 보면요, 한국은 교육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교육 정책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 정책 하나 바꾸는 데는 수많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자기만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한국의 교육 같은 게 뭘까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이민이 한국 사람이 이민을 생각하는 것과 미국 사람이 이민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거 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를 위하니까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이 이민제도의 작은 거 하나라도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지아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역풍을 생각하고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지만 이게 쉽게 고쳐진다라는 거는 마치 우리 교육 문제에 미국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 전형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잘 받아지지 않고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정치권에도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 문제점을 모두 인식했지만 어떤 해결책이 바로 도출되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지아주 지역 경제의 영향 및 주 정치권의 대응은 어떤 상황인가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급하게 한국으로 날아왔죠. 왜냐, 자신들에게 들어온 최대 프로젝트가 지금 중단됐고 날아갈 상황이니까요.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치권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치는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메시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도 조지아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노동은 사라져야 되고, 이민자 단속은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내는 뭐냐?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현명하게 잘 움직이면 이번 사태를 한국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 투자하는 규모로 미국 전체의 어떤 동의를 얻어내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지아 주 같은 경우는요, 조지아 주만, 적어도 조지아 주 하나는 우리의 투자 규모나 이런 걸로 조지아주 정치권을 설득하고 조지아주 정치권을 설득해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조지아는 지금 과거에는 확실한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이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우리의 주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과 한국 정치권들이 잘 여기에 대응을 하면요, 오히려 이 기회를 역이용해서 우리가 조지아주를 통해서 미국에 좀 제대로 된 로비를 할 수 있고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맨날 중앙정부는 연방정부와만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계획을 잘 짜서 조지아주와 긴밀하게 하고 우리의 의도를 잘 전달하면 오히려 중앙정부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트럼프의 힘의 파워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면 오히려 좀 이 조지아주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정치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금 사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마스가든 댐이 직접 투자도 위축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게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변화된 룰에 맞춰서 가는데 지금 그 사이에 룰이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다행이게 변한 거는요. 이제 이스타 같은 비자로 가서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해서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속이 있기 전에도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식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서 공장도 빨리 지어야 되고 빨리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타 비자로 출장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내는 게 계속 여기서도 잘리고 저기서도 잘리고 왜 이렇게 이스타 비자로 자꾸 출장을 오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문제가 됐고 이 공장을 짓는 하청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그 한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편법으로 하다 보니 계속 이게 단속될 거다라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이 부분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한국인만의 특별 비자,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투자해서 할 때 한국인들만을 위한 비자는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관광 비자로 일하는 것을 해결해 준 것만으로도 이건 상당히 좀 진전된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계속 불안에 떨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업체들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팩트고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은 우려가 사라졌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보면 이번에 충격이 있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는 깔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은 쉽지 않다. 한국인만을 위한 어떤 비자나 이런 거는 참 쉽지 않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어떤 미국의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할 때 어떤 유도리를 발휘하는 거는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역풍으로 인해 이민 정책의 변경이나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들라는 건 미국인 전용 입시 정책을 만들라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고 이 이민 쿼터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그리고 일자리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그냥 목숨을 걸고 모든 정치 세력이 싸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치 세력이 다 자신들의 인종적 배경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인 전용 입시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인 전용 한국인만을 위한 이런 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FTA 협상을 한 나라들이 그런 조항들을 넣은 게 있는데 그건 솔직히 아주 과거고 지금 다시 만들기는 특히 요즘 같은 미국의 분위기에서 만들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유도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국에 가보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지만 의외로 그 유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방 우리가 이제 이스타 비자나 관광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일하는 걸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좀 허용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 한국 업체나 출장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미국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에 DMV라고 있습니다. 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곳인데요. 처음에 미국에 가면 운전면허증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잘 없죠. 근데 가보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DMV에 가면, 운전면허 발급하려면 비자도 있네, 뭐도 있네. 그러면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번호 받으러 가면요, 거기서 뭐라면, 서류 다 있네? 운전면허증 같이 가져올래?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핑퐁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운 좋게 DMV에 있는 마음이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면, 그래? 그러면 일단 하고 나중에 가져와. 라고 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제도적으로 이건 유도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어떤 관계의 미학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게 한다면 이번에 이스타 비자로 했듯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생기는 거기에 맞춰서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새로 생기는 비자 이런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특혜를 만들어 달라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한국인들이 최대한 유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이민 비자 장벽을 높이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수출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결국은 이렇게 미국이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똑같잖아요. 한국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값을 잡아야 되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자니 땅도 없을 뿐더러 또 갑자기 부동산 경기를 너무 활성화시킬까 봐 어렵고요. 그러면 쪼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 또한 또 여러 가지 일도 어려운 걸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민자는 단속해야 되는데 투자는 받아야 되겠고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 모순적인 거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바꿔서 합리적으로 바꿔주면 투자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너무 지구가 우리 위주로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 시장에 맞춰서 가서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그 안에서 최대한 공간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면 그 정부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빨리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의 뭐 어떤 비즈니스를 정상화시켜가는 게 기업의 몫이겠죠. 그런 부분이 잘 국가하고 기업들이 원팀으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국제 정세나 미국의 국내 정치가 점점 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